익사? 자살? 비닐봉지가 테이프로 이런 자살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기 때문에. 그곳의 밤은 아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너릿지 공원의 저수지는 밤이면 낚시꾼도 절대 찾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낮에도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28일 오후 2시 50분경 정말 우연히도 저수지 근처를 찾았던 한 주민이 저수지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정말 기묘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수면에서 한 30cm 아래에 시신발이 이렇게 땅에 가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물 때문인지 수면 위에 이렇게 달랑달랑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옷은 다 입고 있었는데 좀 들려 있었고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물 안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시신. 머리에 쓰여져 있던 비닐봉지는 그 위에 청테이프가 4회 정도 감겨 있었고 비닐봉지 밑으로 나와 있는 머리카락이 물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건져낸 시신의 체구는 굉장히 작았고 발목 쪽에 소지품과 벽돌이 들어있는 무거운 마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대 자루에 들어있던 소지품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망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 곽영지양. 이 어린 학생이 왜 인적 드문 저수지에 유기된 채 발견됐던 것일까? 그런데 영지양을 찾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포에서 영지양과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 곽씨였습니다.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딸이 하루 전인 토요일 집을 나가 밤새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던 아버지.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영지양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던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던 딸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진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아이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한 상태로 따로따로 살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한테도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이 엄마가 어제 아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랑. 그러니까 의붓아빠죠. 의붓아빠가 딸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고 이후 남편이 딸을 집에 태워주고 왔다고 했어요. 자신과 만났던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크게 놀랐다는 영지양의 엄마 유씨. 그녀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김씨라는 남성과 재혼해 광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여행을 다니다 딸을 보기 위해 목포를 찾았던 엄마 유씨. 그 이후 영지양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차가운 저수지에서 떠오른 시신의 비밀. 사건의 진실은 무엇보다 잔혹했습니다. 준비한 사건은 2019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14살 곽영지양이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시신이 보통 이제 흔히 떠오른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수직으로 땅에 발에 묶여 있어서 수직으로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머리에 비닐봉지, 청테이프, 발목 안에 마대자루, 소지품 이런 당시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물에 빠져서 사망한 시신들은 그냥 누워 있는 상태 아니면 약간 숙이는 상태 이런 게 보통이죠. 네. 근데 이게 꼿꼿이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력이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밑에 뭐가 있는 거죠. 네. 밑에 뭐가 잡고 있거나 걸려 있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흐르는 물이라고 하면은 떠내려오다가 다리나 이런 쪽에 걸려서 떠오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긴 저수지라고 하면은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죠. 흐르는 물이 아닌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어떻게 빠졌냐? 그럼 익사? 자살? 근데 자살이라고 하면은 비닐봉지가 테이프로 이런 자살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유기했구나.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했구나라고 하는 거. 유기. 문제는 이 유기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 이 저수지의 깊이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더 깊이 들어가거나 더 무겁게 해야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범인 혹은 범인들이 유기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별로 경험치가 없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기하진 않죠.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실제로는 이런 방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은 아니다. 시신 유기다. 네. 이게 지금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이 마대에 들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쨌든 이 시신이 안 발견되기를 원해서 유기라는 것이 안 발견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 확인이 될 수 있는 심지어 소지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이나 이런 것도 훼손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이건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투른 거죠. 네. 보통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 뭐 신분증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은 태우거나 뭔가를 이제 어디에 다른 데를 묻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신하고 같이 장례를 치른 것 같은 유기? 그런 의미가 드는데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 가까운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영지양을 이곳에다가 다 뭐 물건까지 해서 내가 묻어준다라는 느낌. 뭐 그런 것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긴 하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신원을 확인 못하게끔 훼손을 한다 그런 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어수룩한데. 이 당일 전날에 이 어머니가 따로 살았다고 해요. 친부, 친모 따로 살았는데 이 친모 쪽에 있던 계부하고 친모가 전날 일단 좀 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친부는 또 찾으러 다닌 상황이 있었어요. 친부랑 같이 살았고. 네. 친부의 집에서 나갔는데 친모와 계부를 만난 다음 날 뭔가가 일어난 거죠. 마지막에 본 사람이 설명을 해야죠. 그때 상태가 어땠나. 양쪽 증언이 달라서요. 계부 쪽은 태워다 줬다고 하고 친부는 사실 태워다 줬으면 왔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찾으러 다닌다. 양쪽이 사실은 반대되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친부 쪽은 확인할 수 있겠죠. 데리고 왔으면은 집에 왔는지 그걸 뭐 CCTV든 뭐든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 계부 쪽도 데려줬다고 하면 블랙박스라 이런 걸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 진부 여부는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 수상한 사람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본 사람 누구였는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목격자가 본 사람은 어떤 남성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막 도착해서 시신을 인양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이 모습을 아주 수상하게 봤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조금 전에도 남성이 같은 자리를 찾아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수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은 시신이 발견된 자리 그 근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재양의 시신이 발견되고 약 3시간 뒤 누군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목격자가 본 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자수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를 목졸라서 살해했다. 아이를 성추행했는데 아이가 부모한테 그 얘기를 해서 너 왜 친아빠랑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냐. 그래서 죽였다. 14살 영지양을 성추행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한 범인. 그는 전날 영지양과 만났던 31살의 계부 김씨였습니다. 애 엄마가 영지가 보고 싶다고 해서 목포에 와서 영지를 만났는데 차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더니 내가 예전에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말한 거예요. 애 엄마가 차에 타더니 다짜고짜 따지길래 너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하고는 애 엄마는 내려주고 영지를 다시 태워서 야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가 차 뒷좌석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트렁크에 시신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아내를 태우고 광주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계부 김씨. 그는 집에 아내를 들여보낸 후 시신을 유기할 노끈과 마대 자루 등을 챙겨서 차에 탑승했고 시신의 벽돌을 넣어 마대 자루를 묶어 그 저수지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던 시간은 새벽 5시경. 시신을 유기해놓고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가서 떠올랐나 안 떠올랐나 보고 또 몇 시간 뒤에 가서 보고 그리고 3번째 보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저수지를 딱 보고 떠오른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놀래서 차를 돌려서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제 경찰차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김 씨는 영재양의 시신이 떠오른 모습을 보고 이제 들켰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빠르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자수하고 얼마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김 씨가 공범의 존재를 진술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딸을 목졸라 살해하던 그 순간 친모인 유 씨도 차 안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수지를 자꾸 기웃거렸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자수를 했다. 계부였는데 본인 주장이 있어야 당일날 동선에 대해서 자신이 성추행을 했는데 뭐 그걸 갑자기 얘기를 해서 순간 태워가지고 야산을 끌고 왔다가 죽여서 다시 뭐 유기를 했다 이런 건데 대충 얘기는 우발적으로 그 순간에 어떤 범행이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게 그 동선이 성립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성추행했다고 말을 하면은 부인이 따지고 그러면은 그 이제 삼자 대면을 먼저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성추행했다고 하니까 잠깐 너 나와. 애 엄마는 내려주고 야산을 끌고 갔다. 동선이 좀 이상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아내의 분노가 먼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내리고 저쪽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그렇죠. 됩니다. 실제로 이럴 수 있는 상황일까라고 구성을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디로 데려가? 얘기 끝내야지. 그러면은 애가 순순히 따라갈까? 자신을 성추행한 계부의 차를 그렇죠. 타긴 무섭게. 어렵죠. 예. 네. 말이 되나? 아내는 길거리에 내려주고 길거리에 뭐 내팽개쳤다는 건가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말은 쉬운데 네. 실제로는 안 그럴 걸. 그리고 시신은 트렁크에 있는데 자기 부인을 집에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저수지로 가서 이제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진술을 들으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라 그랬을 거예요. 생각만큼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데 네. 느낌이 바로 들 거예요. 뭐 이걸 조사한 경찰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동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때 사실 이 근친 그 가족 내의 성추행은 사실 이 상황에서 숨길 수 있으면 숨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이제 굳이 성추행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사단이 이렇게 됐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 왜 죽였어? 그럼 동기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거기 있었던 건 누구한테 들켰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범인인 유기한 범인이니까 범인은 맞아. 그러면 죽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죽인 이유는 결국은 성추행을 고자질 당해갖고 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은 그게 쉽죠.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경찰 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혼자 했다고 얘기를 하다가 유 씨도 차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같이 있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있고 거기서 막 싸우다가 말다툼하거나 막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다 죽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찰 신문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야 너 이거 왜 말이 안 맞아라고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맞추려면은 원래 진실의 일부를 또 얘기를 그렇죠. 해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부인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막 싸우다가 결국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앞에 한 얘기가 너무 허술하니까. 이 계부 김 씨의 주장 이후 경찰은 친모를 체포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친모 유 씨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사건 당시 39살이던 친모 유 씨는 김 씨와 세 번째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던 유 씨는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영재양과 동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이혼을 한 두 사람. 영재양과 동생은 친부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 씨와 재혼을 한 친모 유 씨가 갑자기 찾아와 딸 영재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10년 살다가 헤어졌어요. 이혼하고 한 2년 뒤쯤 갑자기 2016년에 찾아오더니 영지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버리고 간 주제에 왜 이제 와서 딸을 달라고 하냐. 안 준다고 했어요. 혼자 살면 모를까. 새아빠하고 사는데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영재양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친부는 술을 먹고 영재양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아동학대로 신고돼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넘어간 상황. 그런데 영재양은 엄마에게 간 지 약 4달 정도 지났을 때 아빠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아빠가 자꾸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재양은 자신이 친구 집에 있다며 새아빠랑 엄마가 굿을 하러 간다며 자신이 못 들어가게 문을 잠그고 아예 열쇠를 가지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 친부는 네가 엄마랑 살고 싶어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며 영재양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친모 유씨와 계부 김씨는 영재양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며 영재양을 아동보호소로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부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영재양을 목포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달 반 전인 4월 9일 친모 유씨가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오며 친부도 딸의 행동이 이상해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휴,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이 두 년놈들 미친 거 아니냐고. 영지랑 새아빠랑 둘이.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새아빠 카톡을 받다는 거예요. 딸이 새아빠랑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며 영지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부 김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음란 사이트의 주소를 영지양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왔고 일명 야동인 불법 동영상도 2차례나 영지양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에 영지양은 계속 무시하다가 하도 연락이 오자 답장을 몇 번 보냈습니다. 이렇게 재혼한 남편이 딸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친모 유씨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친부와 통화하던 친모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니 저놈은 내가 이혼을 하든 뭐하든 내가 처리할 거고 지금 영지는 애서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데리고 온 거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 뻘짓거리를 대하고 야동을 보내주네 뭐네 지금 차단을 하네 뭐네 말하는데 지금 지가 그거 말할 군번이야? 이거 TV에 나올 일이야. 영지는 친부에게 계부 김씨가 먼저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메시지 기록에도 남아있는 상황.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친모는 그건 영지의 말이고 남편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며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 외에도 계부 김씨가 영지양의 신체를 만지면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같이 살고 있던 의붓 언니 진술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카톡도 먼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딱 맥락을 보통 보면 알잖아요. 답변하는 투나 횟수나 이런 거 객관적으로 사실은 이제 보일 텐데 이걸 보고 엄마가 아니 이것들이 연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딸도 얘도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친부한테. 사건의 주요 행위자는 네. 이 친모입니다. 친모한테는 결혼을 공식적으로는 3번이죠. 네. 첫 번째 남편 사이에 났던 딸이 네. 있었고 두 번째 결혼했던 게 지금 친부 그리고 영지 네. 동생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3개월 된.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아들, 계부. 예, 네. 계부에 난 아들이죠.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영지 친모의 정신적인 문제, 특정한 형태의 강박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형태의 성격장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종의 의부증이 있는 거고 네. 그 의부증 때문에 아마 그 이 결혼 2번을 실패라기보단 뭔가 이렇게 다시 됐을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서 이렇게 반복됐을 가능성 그 대상이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의심이 같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증상은 친모의 의부증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의부증은 표면적인 거고 네. 친모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성격 장애 혹은 행동이죠. 사실 이 계부의 행동은 말하자면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거는 나쁜 범죄 행위지만은 맥락상 흐름은 읽히잖아요. 네. 근데 친모의 행동은 흐름이 안 읽히잖아요. 지금 이게 딸을 그래 또 데리러 한번
갖다 데리러 왔다 친부가 2016년 당시 사실 근데 이제 이 계부의 이런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건 사실 뭐 이제 개인적으로 친부가 그냥 딸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단순히 그거만이 포함이 될까 아니면은 혹은 뭐 소아성애 성향이 있는 영지를 굳이 왜? 당연히 영지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빠랑 계속 살았으니까 네. 뭐 그게 별로 좋은 삶이었겠어요? 엄마 친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 정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데려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모의 성격 장애가 뭔지가 그게 이제 지금 PD님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이 된 건지 이거는 진짜 심층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네네. 뭔가 성격 장애나 질환이 있어야지 이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친모 유 씨가 정말 살인에 가담한 것인지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부는 그동안 계부 김 씨가 영지에게 한 짓을 알게 되자 김 씨를 성추행과 아동음란 학대 혐의로 4월 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1일 영지 양은 친모 유 씨의 딸인 이부 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2차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신고 때 계부 김 씨가 영지 양을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성폭행 미수 범죄에 대해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성범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친모에게 전화를 해 계부 김 씨가 신고당한 것을 알렸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계부 김 씨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넌 미쳐서 진짜 안 되겠다고. 내가 화나서 너를 계속 못 보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계속 옆에서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엄마랑 이혼하고 경찰서에 가서 영지한테 한 거 다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부 김 씨와 친모 유 씨는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모 유 씨는 영지 양의 성추행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두 사람은 16일 동안 전국을 돌며 여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영지항에 있는 목포에 온 두 사람. 계부 김 씨는 목포에 있는 한 철물점에서 노끈과 마대자루를 샀고 인근 마트에서 청테이프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모 유 씨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 영지항을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영지항을 만난 친모는 이야기를 하면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끝낸 후 집으로 가기 위해 혼자 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영지양. 그때 친모는 영지양에게 달려가 다시 불러 세우더니 계부 김 씨의 차에 태웠습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친모가 딸을 데리고 뒷좌석에 탔고요. 운전은 계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13개월 된 아들이 있었고요. 딸을 태우고 가다가 농로 옆에 차를 세우고 계부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갑니다. 친모는 조수석으로 와서 아들을 보고 있고요. 그때 계부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때 친모는 딸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영지양을 살해하기 전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였는데 조사 결과 이 수면제는 친모 유 씨가 처방받은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 상황 때문에 우울해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 씨는 계부 김 씨가 영지양을 성추행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계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죽여야겠다며 영지양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의아했던 부분이 이 16일간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사실 확인차 전화를 친모에게 했고 인지한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을 16일 동안 갑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13개월 아이만을 딱 데리고 차에 태우고 나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종착지는 결국은 이제 살인 준비를 해가지고 살해를 하는 그렇죠. 목포로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둘이 여행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 얘기의 결론이 영지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문제는 그 앞쪽에 있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보통 이런 신고 같은 경우에 대한 확인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계부한테 당했다고 하는 것을 친모한테 통지를 해버렸어요. 도망가게 되는 빌미를. 그리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사건 취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사건 취소를 경찰이 이 요청을 받은 후에 그럼 도대체 그 사건 취소를 요청한다는 게 결국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측도 못하고 방비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방치한 거예요. 이 아이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계모와 친모는요 영지양을 살해한 이후 밤새 유기할 곳을 찾다가 이 김씨 고향인 경북 문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느 펜션 인근의 낭떠러지에서 이제 돌을 굴려 봅니다. 위치가 이곳이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재판부는 이를 사체 유기를 위한 의사소통을 나눈 것으로 봤고 친모 유 씨가 적극적으로 이제 계부에게 살해 지시하고 수면제를 구하는 등 참여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앞에서도 계부가 실제 성폭행한 것을 친모가 알았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딸에게 영지양에게 죽여야겠다, 너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여야겠다는 것은 영지. 네, 영지를 죽여야겠다. 네, 너 내가 죽여버릴까 이런 식의 얘기겠죠. 네. 친모에 의한 의부증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 영지양이 살해되기 전에 이미 성추행 신고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 사건인데요. 4월 9일 날 첫 번째 신고 이후에 닷새 뒤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 조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도 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담당 수사관은 신변보호 요청 사실 자체를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었고요. 영지양이 다음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비번이었던 수사관이 내일 처리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날 저녁 친부가 야 설마 니네 엄마 그리고 그 새아빠인데 너 죽이게 하겠냐 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목포서는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게 황당하게 또 전남지방청으로 한번 보내져서 또 이게 또 열흘 뒤에 돌아가지고 서류가 광주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도는 시간 사이에 이 계부 김 씨를 불러서 조사도 한번 못하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영지양을 찾아가서 살해를 한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 사건의 이관이 등기 우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한번 보내면은 2박 3일 걸리죠. 네. 근데 이 주소를 잘못 쓴 거예요. 네. 광주 지방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전남청으로. 예. 화순 이게 이 관할이 어딘지를 몰랐던 거. 그럼 그거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또 등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전담 경찰서 그러니까 성폭력 전담 수사과 그거 통합한다 별을 했지만 안 됐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지를 죽게 한 게 누구냐? 계부냐? 친모냐? 아니다. 경찰들이다. 그때 그 얘기가 많았던 이유가 계부를 한테 경고라도 한마디 해줬으면은 계부가 죽일 생각이나 친모가 죽일 생각 못했을 것이다. 이 2019년 8월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10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항소 기각되면서 징역 30년형 확정됐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했고요. 딸을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밝히면서도 역시나 구형했던 형량보다 낮은 30년을 선고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자수했잖아요. 자수를 했다는 이유. 네. 자수했으니까 30년이죠. 근데 그 자수는 당연히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자수. 진짜 건지는 거 보고 자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판사들도 있는 거고 친모 유 씨에 대한 수사와 계부에 대한 이 총체적인 수사가 안 되고 그냥 살인 사건만 한 거예요. 네. 그것만 하니까 이 네. 도대체 동기라든가 이 창권 전체가 규명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외피만 지금 딱 드러난 결과만. 것만.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사실 미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지양은요 평상시 엄마를 굉장히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좀 따뜻하게 엄마에게 다가가고 그런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보호는커녕 좀 어떻게 보면 저희 판단에 따르면 주도적인 입장에서 엄마에게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좀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지양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